예,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합니다. 네, 문재인님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아픈 어린아이를 이송하기 위해 섬 지역으로 출동한 해경 헬기가 추락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인이 된 박건숙 경장은 예비 신랑이라고 알려져서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박 경장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실종자 다시 하죠. 예, 지난 13일 아픈 어린아이를 이송하기 위해 섬 지역으로 출동한 해경 헬기가 추락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인이 된 박건수 경장은 예비 신랑이라 알려져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박 경장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실종자 세 분의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내수 출하 증가율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 통계치인 올 1월까지 넉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내수가 부진하다 못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소비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 암울합니다. 그동안은 그나마 수출이 우리 경제를 지탱해 왔지만 이제는 그렇지도 못합니다. 수출 증가율도 박근혜 정부 들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수출 중심 경제 성장 전략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같은 단기 부양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번 촉구한 바와 같이 경제정책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계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성장 전략을 대전환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한편으로 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높여주고 다른 한편으로 주거, 교육, 보육, 의료, 통신비 등 국민의 기본 수요 비용을 줄여주어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이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우리 경제가 더 깊이 병들기 전에 경제정책 기조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근 원내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계획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어제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부정선거 규탄 3.15 의거 55주년이라는 점에서도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병호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들 상당수가 외국 국적이거나 이중 국적자들인데 국가의 중요 정보를 다루는 정보기관의 수장이 오직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울산대 초빙 교수 시절 정치활동 금지 규정 위반 의혹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에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의혹과 후보자의 도덕성, 정책 능력 등에 대해서 면밀하고 꼼꼼한 검증을 할 것입니다. 이완구 총리가 해외 자원개발 배임 의혹을 부정부패 척결의 핵심 사안으로 지적했습니다. 해외 자원 외교가 국민 혈세 40조 원을 날린 희대의 국민 혈세 낭비 사업이라고 규정한 우리 당의 주장에 대해서
정부도 시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발본색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 대상과 증인 선정에 있어서도 어떠한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정조사에서 아주 중요한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청문회 일정과 세부 사항을 이번 주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국정조사에 관련자들을 모두 출석시켜서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대강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4대강 비리 의혹을 빠진다면 이완구 총리가 말한 부정부패 척결은 아예 그 시작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금리 1% 시대라는 전임 미답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대비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0.15% 올랐고 서울은 0.25%로 39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단기간에 0.2%나 튄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올해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서 가계부채 부실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할 것입니다. 국민은 소비를 줄이고 있고 기업은 투자와 담을 쌓고 있는 이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지만 소득 증가, 주거 안정, 일자리 안정의 패키지 정책을 통해서 한국 경제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선회해야 합니다. 지난해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민들의 지금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이 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자수성가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44개국 중에서 두 번째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살기가 힘들고 기회의 사다리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고 최저임금 및 임금 인상입니다. 국민의 주머니를 더 채워주는 정책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목표 지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성록 최고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그리고 빚내서 집사라는 초이노믹스 등 경제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우려했던 민생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제당국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시동을 건다며 새로운 민간 투자 방식 도입을 발표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민간 투자 방식이라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한 토건 경제의 재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에게 임금 인상과 투자 촉진에 대해서는 거절당하면서 또다시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재벌들의 배를 불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뉴딜 정책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단순히 토건 사업만 펼친 것이 아니라 은행과 금융개혁 단행, 균형 예산 정책 추진, 사회보장법과 전국 노동관계법 등의 제정을 통해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대공황을 극복하고 오늘날 미국 경제의 기초를 쌓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외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두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전셋값 상승입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난 한 주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0.5%가 올라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역풍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더 큰 재앙이 몰려오기 전에 경제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슈퍼 부자와 대기업 위주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회담이 열린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라도 민생 경제 살리기를 위한 속 시원한 해법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오로지 민생 살리기입니다. 이솝 우화에서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의 식사 초대가 아닌 서로 간의 배려와 이해를 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전남 신안 가거도에서 해경 헬기 추락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의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주민 500명이 살고 있는 가거도는 응급환자 발생 시 헬기 착륙장도 없이 방파제를 이용하는 실정이고 그나마 야간에는 조명 유도장비 시설마저 없습니다. 주민들이 손전등이나 수신호로 착륙을 유도한다고 하니 예고된 사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실제로 재난 현장에서 구조를 나선 구조대원들의 희생이 너무나 자주 발생합니다. 응급환자도 중요하지만 구조대원의 생명 또한 귀중합니다. 국민안전처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골든타임 내 군안체계와 특히 구조대원들의 안전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합니다. 국가가 구조대원의 안전을 보장해 줄 때 국민은 더욱더 안전해집니다. 차제에 한 말씀 더 드리면 도서의 응급의료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유인도 447개에 8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응급의료 사각지대입니다. 섬은 동식물, 천연기념물 등 생태자원과 역사, 문화유적 등 문화자원의 보고입니다. 사람이 살고 가꾸어야 합니다. 전남의 경우만 해도 의료진이 전혀 없는 섬이 160개소나 됩니다. 섬 주민들은 아파도 안 된다라는 자조 섞인 말도 있습니다. 섬복지 차원에서 신속히 응급 환자 치료와 이송 대책 그리고 닥터 헬기 확충 및 착륙장 유도 장비 등 시설 확충에 나서야 합니다. 구조대의 생명도 섬 주민의 생명도 모두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귀중한 생명입니다. 네, 정청래 최고위원 말 듣겠습니다.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더니 국민 항복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정원 불법 대선 부정선거, 사이버 민간인 사찰, 대선 공약 전면 파기, 정북몰이로 민주주의는 말살되었고 민생 경제는 파탄났습니다. 국민 고통 시대로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 1인 행복 시대만 열었다고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6.4 지방선거 전에는 도와주십시오라고 읍수하던 새누리당 정권은 도와주십시오라고 읍수하는 국민들의 눈물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2번을 도와주십시오. 국민이 야당을 버리면 여당이 국민을 버립니다. 4.29 재보궐선거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야당을 도와주십시오. 아이들 밥그릇까지 빼앗는 비정한 홍준표 경남지사야말로 주민 소환 대상감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2년 3개월 전 경상남도 지사 취임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상급식 같은 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 건전화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2년 3개월 후 홍준표 지사는 모 방송에 나와서 경상남도에서는 학교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라는 수준 낮은 발언을 했습니다. 홍준표식 대화법으로 묻겠습니다. 홍준표 지사님, 경상남도 도청은 업무 보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혹시 무상급식 받지 않습니까? 본인은 과연 돈 내서 식사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 학교에 급식비를 내라고 지금 통보가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홍준표 지사님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수통일 발언을 한 정종호
부위원장은 사퇴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2년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대화한 후 방북기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선친들 간에 과거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모든 것을 탁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흡수통일에 대한 논란이 있자 북한도 상종하지 못하겠다라는 과도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자제해 주시고 우리 정부에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걸맞게 남북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조치들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원 최고위원 뵙겠습니다. 네, 이완구 총리의 부정부패 전면전 선언 환영 반 우려 반입니다.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한다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습니다. 김영란법 제정에서 보듯이 투명사회로 가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도 큽니다. 그래서 환영 반입니다. 이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들립니다. 부정부패 수사는 특별히 선언할 것도 없이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정부들도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만 시기만 6개월 정도 빠를 뿐입니다. 굳이 이 시점에서 깡통 두드리며 요란하게 광고하는 것은 지지율 하락이나 조기 레임덕 위기를 사정 드라이브로 반전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걱정입니다. 이른바 부정부패 수사에 정략적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 반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교문위 상임위장에서 대통령 측근인 정윤회 씨 자녀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과 아울러 십상시 문제를 따지는 상임위장에서 체육국장이 국회의원들과의 싸움을 부추기는 메모를 전달한 사실이 들통이 났습니다. 상당히 국민적인 분노를 야기했고 여야 의원 모두가 이 체육국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당시 장관은 이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국장직으로 근무하다가 13일의 금요일인 지난 13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1개월 감봉이라는 참으로 솜방망이보다 더 가벼운 깃털 징계를 했습니다. 국민과 국회 모독 사건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렁한 결정을 내린 정부에 대해서 이번 4월 국회에서 철저하게 따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신청 기간 중이지만 재보선 지역 3곳의 후보가 경선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4.29 재보선은 옐로우 카드 선거입니다. 경제 실패와 민생 파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아우성을 하나로 모아서 집권 여당을 향해 옐로우 카드로 경고하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남은 임기를 박근혜 정권이 지난 실패한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서 서민 중심의 경제로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옐로우 카드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식 최고위원 뵙겠습니다. 올해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면서 공공부문 개혁의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 302곳 중에서 당연직을 제외한 1859명의 임원 가운데 정치권 등 소위 낙하산 인사가 318명으로 전체 임명직 임원의 17.1%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역대 최악이라고 얘기했던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봐도 약 30% 가까운 규모로 낙하산 인사의 약 93%가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점이 특히 더 문제입니다. 정부 경영평가에서 D등급과 최하위 2등급을 받아서 전문 경영인의 참여가 절실한 기관들에 있어서도 이러한 소위 낙하산 인사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여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주장하면서 뒤로는 이러한 국민들의 시선은 아랑곳 없이 낙하산 인사를 늘려가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 행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2015년 우리 사회의 진짜 적폐를 해소하는 것은 그 첫걸음은 소위 박피아 첫걸이라고 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깊이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3자 회담이 의례적인 말잔치를 늘어놓는 전시성 회담이나 정권의 일방적 주장이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권 홍보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마디로 내일 회담은 민생경제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의 재검토, 또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도입 등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 방안,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전월세 대책 등 절박하고도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여야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이사 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 현안 등에 있어서도 생산성 있는 대화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논쟁을 토론했습니다. 현 정부의 부패 척결은 방산비리, 자원외교, 대기업 비자금, 공문서 유출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면서도 핵심 사업인 4대강을 빼고 있습니다. 안고 빠진 찐빵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과거 정권에 초점을 맞춘 사정 정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지지도를 만회하면서 레임덕을 방지하고 새누리당 지도부의 균열을 초래하면서 여당과의 국정운영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 과거 정권에만 사정의 칼을 댈 게 아니라 현 집권 세력의 자정을 위한 자기 반성과 기득권 포기, 나아가 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여야 영수회담이 열리는 것만큼 권력형 비리 척결과 공정한 경제를 위한 제도 개혁을 의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국정원 개혁, 검찰 개혁, 박피아 척결, 경제 민주화, 방송 공정성 확보 등 박근혜 대통령의 실종된 공약의 재추진은 부패와의 전쟁 그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당 국회의원 정무특보 임명은 유감입니다. 입법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주한미 대사 피습 사건을 기회로 새누리당이 제1야당에 대해서 색깔 논쟁을 제기하더니 느닷없이 사드 도입, 테러방지법 제정 등 비이성적인 안보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수군행전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스스로 새누리당의 전신인 과거 독재 정권 여당과 다를 바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입니다. 최근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부위원장이 흡수통일 준비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서 남북관계의 악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정부와 여당이 쌍끌이로 남북관계 악화 긴장 조성에 나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 여야 영수회담은 작금에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흡수통일 검토 발언에 대한 유감 표명을 반드시 해야 되고 통일준비위 해체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방북 예정인
이호 여사를 대북 특사로 파견하는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여야가 혁신을 부르짖을 때마다 언급되었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는 정치 혁신의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성의 권한, 여성의 경제 참여율 OECD 국가에서 최하위권이고 여성의 비정규직 70%, 남녀 임금 차별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의 높은 국가임을 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특위위원 구성에 있어서 새누리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여성을 30% 이상 구성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미애 최고위원을 발언하겠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들의 한국 방문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사이에서 우리 기본 전략은 연미화중입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중국과 잘 지낸다 하는 전략입니다. 최근에는 연미화중을 넘어서서 연미협중이 필요하다라는 논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1기에 무려 1조 원인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이 사드 배치 문제가 만약 미 국무부 고위 관리들의 첫 번째 관심 사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설득시켜야 합니다. 한국의 대외 기본 전략, 미중 사이에서 갈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한 연미화중, 더 나아가 연미협중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을 할 줄 아는 청와대와 집권당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발언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늘 이병호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분의 표현을 더듬어 보면은 정치권을 아주 단호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안보 불감증을 우려한다. 국정원을 몹쓸기관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 의지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 안보를 흔든다. 자행이다. 이런 표현과 또 햇볕 정책은 북한이 더는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환상을 지닌 환상을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퍼뜨렸다라고 하는 지나치게 정치적 편견과 편식의 그 발언들은 굉장한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합니다. 정치 불개입, 정치 관여 금지의 원칙을 깨뜨리고 지난 대선에 깊숙이 관여한 제2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가 제2의 원세훈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